7월 3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 후보자 명예훼손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대선 직전에 뉴스타파에 보도된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으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 수사 1부는 지난해 9월부터 대선 개입 여론조작 사건 특별수사팀을 구성하고 구속된 김만배 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 그리고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가 피고인으로 재판에 참석했습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이날 재판은 공판준비 기일이었는데 재판장은 검찰의 공소장을 수정하라고 지적했답니다. 이는 공소장에 명예훼손과 관련 없는 내용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뉴스타파가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기소했지만 공소장의 공산당 프레임은 김만배 씨가 대장동 개발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과거 이재명 성남시장이 성남시 이익을 위해 민간업자의 이익을 빼앗아간 사람이라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재판부는 이 내용이 윤석열에 대한 명예훼손, 윤석열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 연결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재판장은 윤석열 명예훼손과 아무 관련이 없는 간접 정황이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검찰은 재판부의 수정 요구에 대해 배경 설명이라며 반박했으나 재판장은 공소장 일본주의를 위반할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형사소송에서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때 판사에게 유죄의 예단을 주는 혐의와 무관한 사실을 공소장에 적지 말라는 형사소송 규칙입니다. 이 원칙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원칙입니다.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과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적은 이유는 불분명하지만 대장동 사건에서 이재명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시키려 했던 것으로 추측됩니다. 그런데 형사법 전문가들은 검찰이 공소장을 제대로 수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이는 윤석열 재판이 아닌 이재명 재판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고 예상했습니다. 또한 명예훼손 사건은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가 있어야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아직 자신의 의사를 밝히지 않고 있고 이럴 경우 공소기각이 일반적 판결이라고 합니다. 뉴스타파의 혐의는 김만배와 신학림, 뉴스타파가 기획하여 부산저축은행 수사에서 당시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주며 조우형을 봐줬다는 허위사실을 퍼뜨렸다는 것인데 재판의 핵심은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밝히는 것입니다. 검찰은 수사기록을 제출하겠다고 했으나 전문가들은 이 기록만으로 주장을 입증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하며 부산저축은행 관련자들이 법정 증언을 해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한편 김만배 씨는 2022년 대선 전 윤석열 검사가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을 봐줬다는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에서 허위 인터뷰가 아니라는 모호한 발언을 했었는데 그러나 그는 최근 재판에서 자신의 발언이 사실임을 확인하며 검찰이 허위로 기소했다고 주장했답니다. 이에 따라 부산저축은행 수사에 대한 검증이 이번 재판에서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하면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재판에서도 이재명을 엮으려는 시도를 했으나 법원이 제동을 걸은 것으로 판단되는데요. 그렇다면 왜 대장동 개발 의혹 사건을 이재명의 범죄로 몰고 가야 하는 것일까요? 대장동 개발 사업의 시드머니에는 브로커 조우형의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 범죄 혐의가 있었습니다. 그는 2009년 부산저축은행에서 1,155억 원의 대출을 불법적으로 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10억 3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습니다. 그런데 뉴스타파가 조우형의 부탁으로 윤석열에게 박영수 전 특검을 변호사로 소개해줘서 사건을 해결했다고 말한 김만배의 음성 파일을 공개했지만 당시 윤석열 측 김은혜 공보단장은 조우형 씨가 2011년 수사 당시 대검 중수위과장이었던 윤석열 대선 후보를 만난 적이 없다고 진술한 검찰 조서를 공개하며 반박했었습니다. 사실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소위 50억 클럽이라고 불리는 곽상도 전 의원, 박영수 전 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등 거물급 법조인들과 대장동 개발 관련 비판 기사를 막고 유리한 기사를 써달라는 등의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있는 전직 언론사 간부 등 부패 언론인들의 검언 유착일 것인데요. 이 사실을 은폐 축소하기 위한 프레임 전환으로 이재명 죽이기를 필사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지 상당한 의심이 갑니다. 안타깝게도 얼마 전 돈거래 혐의를 받아온 전직 언론사 간부가 충북 단양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그런데 최근 검찰이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과정에서 수천 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언론인, 정치인, 그리고 일반 시민들의 통신 기록이 대규모로 조회되었다는 통신 사찰에 대한 비판이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약 3,000명에 달하는 인물들의 통신 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중에는 야당 정치인, 언론인,
그리고 이들과 통화한 일반 시민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보고에 따르면 검찰과 경찰의 통신자료 조회 건수가 연간 600만 건 수준이라는데요. 그만큼 수사 실무상 널리 이용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통신자료 조회 요청은 수사기관이 수사와 재판 등을 위해 통신사업자에게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등의 정보를 요청하면 법원의 영장이 없이도 제공할 수 있으나 다만 통신자료를 조회한 이후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며 30일 이내에 당사자에게 사후 통지를 의무화하는 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이 올해 1월부터 시행되었는데요. 그런데 검찰의 통보가 6개월 이상 늦어진 이유는 지난 총선에서 여당의 정치적 부담을 줄이려는 의도라고 읽히기도 합니다. 문제는 검찰이나 경찰이 마음만 먹으면 무차별적으로 개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수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인물들의 정보까지 조회된 점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생활 침해, 개인 사찰도 문제지만 특히 언론인들에 대한 정보 조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행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야당과 언론에서는 이번 사건을 정치적 사찰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데요. 이는 검찰이 정치적 목적으로 통신 기록을 조회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개정된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에 명예훼손죄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이 윤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김만배 씨와 신앙림 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에 대해 직접 수사에 착수한 것은 법령 취지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현행법상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을 직접 수사할 수 있는 범위가 제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법을 어긴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뉴스타파 봉지욱 기자는 초등학교 5학년 딸도 이번 통신조회 대상에 포함되었다면서 특히 어린아이의 통신기록까지 조회하는 것은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행위라고 강조했습니다. 봉지욱 기자는 해당 사건으로 통신조회를 받은 사람이 3,000명이 아닌 1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또한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는 사건과 일도 관련 없는 기자의 일반 지인, 동문, 친인척까지 사실 통지를 받았다고 알려온 일반 지인이나 고교 동문만 해도 100명이 넘는다며 기자의 처 심지어 어머니, 형과 동생, 사촌 형제들까지도 통신자료 조회 통지를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대규모 통신 사찰이 필요했을까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와의 연결고리를 찾으려는 것 같은데 검찰의 무도함이 경악스럽네요. 한편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의 1심 재판에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사라졌답니다. 뉴탐사에 따르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1심 재판부가 대북송금과 관련된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분리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했답니다. 그 이유를 짐작해보면 대북송금에 대한 판결을 서둘러서 이재명 죽이기를 완성하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간다며 검찰 내부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만일 김성태에게 자본시장법 위반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한다면 플리바게닝으로 의심이 갈 것 같은데요. 특히 김성태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가 먼저 다툼이 된다면 이화영과 이재명을 대북송금으로 엮는 것이 법논리적으로 충돌하는 점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재판부가 변론 분리를 시도한 것이라고 보도하며 검찰과 법원의 이러한 시도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성태는 애초에는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18년과 2019년에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쌍방울 그룹의 재무총괄 책임자와 재무담당 부장이 김 전 회장의 지시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결정적 증거 중 하나는 내부 카톡 내용입니다. 검찰은 김성태가 쌍방울 그룹의 전환사채 발행과 매각 과정에서 허위 공시를 지시한 증거로 내부 카톡 내용을 확보했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김성태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혐의를 입증하려 했었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검찰의 수사보고서에는 쌍방울이 나노스 주가 부양을 통해 주식담보대출로 시세 차익을 얻은 사건으로 일명 N프로젝트라고 파악했으나 이러한 내용이 슬쩍 사라지면서 이화영을 통해 이재명을 위한 대북송금 사건으로 갈아탄 것 같다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1,000억 원 정도 수익을 봤다는데 대북송금 100억 원을 빼면 나머지 900억은 어디로 갔을까 의문입니다. 이런 걸 수사해야지요. 끝으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 의혹이 있는 정황 3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된 국정원 비밀보고서입니다.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당시 상황이 기재된 국정원 내부보고 문서를 확보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쌍방울 그룹이 대북 사업을 내세워 주가를 조작하려 했다는 정황이 담겨 있었답니다. 김성태가 북한 측 인사와 사전에 모의하여 주가를 부양하고 발생할 수익금을 북측과 나누기로 했다는 첩보도 포함되어 있었다는데, 검찰은 800만 달러 중 500만 달러는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스마트팜 비용을 대신 내준 것이고, 나머지 300만 달러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문건에는 경기도지사의 방북 비용과 관련된 내용은 나오지 않으며, 오히려 쌍방울이 대북 사업을 미끼로 주가 부양을 시도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고 합니다. 둘째, 리호남은 북측 정찰총국 출신으로 안부수에게 김성애를 소개한 인물로 민족경제협력연합회와 관련하여 국정원 문서에 자주 등장하며 김성태와 함께 북측 인사를 만나는 과정에서도 역할을 했답니다. 김성태는 2019년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방북비용 협상에서도 이호남이 북측의 협상창구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김성태가 리호남을 직접 만나서 달러를 전달했다는 주장은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명확한 증거는 부족하답니다. 김성태는 2019년 7월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리호남에게 70만 달러를 전달했다고 진술했지만 당시 행사에 리호남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이에 검찰은 리호남이 가명으로 필리핀에 밀입국했을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는 제출되지 않았답니다. 따라서 김성태가 리호남을 직접 만나서 달러를 전달했는지 여부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셋째, 안부수는 남측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으로 2018년 남북관계가 개선되던 시기에 대북 사업가로서 북측 통일전선부의 김성애와 연락을 취했답니다. 그런데 안부수는 김성태와 공모하여 북한의 억대의 외화를 송금한 혐의로 기소되었고 북한 측 인사에게 로비 자금으로 돈을 건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주목할 점은 안부수의 딸과 쌍방울 그룹 간의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쌍방울 그룹이 안부수의 딸에게 주거용 오피스텔을 제공한 후 안 회장의 법정 증언이 바뀌었다는 의혹입니다. 안부수 딸의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아버지가 검찰과 보석으로 합의를 봤다는 내용이 확인되었고 이는 검찰과의 부당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또한 수원지검에서 안부수와 쌍방울 관계자들이 불법 면회를 하고 진술을 맞추기 위한 진술 세미나를 벌였다는 의혹도 제기되었습니다. 안부수는 법정에서 이재명 지사의 방북 요청을 북한에 전달했다고 증언하며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요청으로 여러 차례 친서를 전달했다고 진술했고 이화영의 부탁으로 김성태와 20년 지기라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어떤 이유로 쌍방울의 자본시장법 위반 의혹이 이재명 방북을 위한 대북 송금 의혹으로 둔갑되었는지 밝혀져야겠는데요. 이재명 죽이기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정보가 나올 가능성에 기대를 해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